아침 일라디오. 한때 부자 되세요라는 이야기 한참을 유행을 했었습니다. 뭐 큰 부자가 아니더라도 조금만이라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으면 하는 바람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런 인사말까지 등장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부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을까요? 부자들이 절대 하지 않는 5가지가 있다고 하네요. 미국의 한 언론 매체에서 소개한 건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항상 승진을 추구한다. 오전 6시 이후에 일어난다. 빚내서 집을 산다. 물건값을 비교하지 않는다. 남들과 똑같이 은퇴한다. 이거 안 한답니다. 오히려 잠시 대우가 나빠지더라도 승진보다는 성장 가능성에 중심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요. 고가의 상품보다는, 그러니까 비싼 거보다는 중저가 상품을 사는 비율이 높았다고 합니다. 물론 가격도 꼼꼼하게 비교하는 편이었다고 하네요. 부자들 늘 놀 것 같지만요, 70세 이상 일하는 부자들, 그리고 새벽 5시에 일어난다는 유명 CEO들도 많습니다. 돈이 많은 부자보다는 마음 부자가 좋다고는 하지만요, 그래도 경제 불황에 부자들의 생활 습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은 농촌에서는 이른 아침부터 다들 분주하실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5월 16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되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성우 송기현입니다. 오늘은 개편 첫날을 맞아서 좀 특별한 시간 마련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의 새로운 MC 강승화 아나운서를 소개합니다. 강승화, 그는 누구인가? 강승화 아나운서는 1984년 서울에서 출생해 2010년 고려대학교 도거동물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석사 학위까지 마쳤습니다. 그리고 2012년 KBS 39기 공채 아나운서에 발탁돼 조항리, 이각경, 이승현 아나운서와 함께 방송에 첫 발을 내딛었고요. 2015년 5월 장장 8년 오랜 기간 열애 끝에 KBS 신관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그리고 2016년 12월 우리말 겨루기, 2017년 6월 KBS TV 서가식당, 2018년 5월 KBS ETV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19년 1월 TV쇼 진품명품, 2022년 7월 KBS ETV 굿모닝 대한민국 라이브의 진행을 통해 많은 애청자들과의 만남을 가졌고, 2021년 1월에는 KBS ETV 불후의 명곡에도 출연해 당당히 우승 트로피를 거머쥐며 숨겨왔던 노래 실력을 전국 방방곡곡에 알리기도 했습니다. 뽀얀 피부, 꽃미남 아나운서의 대표주자인 강승화 아나운서, 탄탄한 진행 솜씨와 친근감 넘치고 개성있는 무대 매너,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순발력 있는 입담을 인정받아 드디어 오늘 아침 2대 MC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를 매일 아침 함께할 강승화 아나운서에게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화이팅!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첫 방이라고 저를 너무 좋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정보를 좀 정정해야 돼요. 제가 석사 안 했거든요. 조사를 좀 잘못하신 것 같아요. 석사 못했습니다. 예. 자, 아무튼 청취자 여러분, 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처음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자, 농가에서 관심을 가지실 만한 새로운 농업 소식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특정 시기에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돌발적으로 발생해서 농작물이나 산림에 큰 피해를 주는 돌발 해충이 문제가 되고 있군요. 이 돌발 해충을 선제적으로 방제하고 효과도 높이기 위해서 이 관련 기관과 협업을 통해서 전국 일제 방제 기간 운영하고 계시는군요. 네. 최근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농경지와 산림지에 갑작스럽게 다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고 있는 해충은 갈색 날개 매미충, 미국 선녀벌레, 꽃매미, 매미나방 등인데요. 이러한 돌발 해충의 알 부화 시기에 맞춰서 산림청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주 서식지인 농경지와 산림지에 일제 방제를 실시하여 방제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입니다. 돌발 해충의 애벌레 시기인 5월 20일부터 7월 8일까지 그 돌발 해충 일제 방제 기간을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인데요. 네. 각 도와 특광역시에서는 시군과 연계하여 지역별 방제 적기를 설정하여 공동 방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제 한낮에는 운전할 때는 뭐 에어컨 무조건 틀어야 할 정도로 좀 날이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이제 더워지기도 하는데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 어떻습니까? 이번 주 토요일은 24절기 중 8번째 절기인 소만인데요. 소만 때면 햇볕이 강해지고 만물이 무성하게 자라며 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로 농촌에서는 모내기와 올해 수확이 본격 시작되는 시기라고 합니다. 날씨는 전국적으로 대체로 맑을 날이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온은 아침 12에서 19도, 낮에는 22도에서 31도로 지난주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상층의 찬 공기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질 수 있으니 개인 건강 및 농작물 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농사 정보 좀 알아볼게요. 중부 지역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모내기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먼저 벼농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네, 최근 노동력 절감과 스마트 농업 활성화를 위해 벼농사에도 드론을 이용한 농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요. 드론을 이용해 파종부터 비료 주기, 농약 뿌리기까지 할 수 있어 젊은 청년 농업인들 사이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드론을 이용한 직파 재배를 할 때 준비 사항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종 시기는 일평균 기온이 17 내지 18도씨 이상이 되면 파종이 가능한데요. 중부 지역은 5월 18일에서 25일, 호남 지역은 5월 17일에서 31일입니다. 종자는 10아르당 3kg를 준비하면 되는데요. 가락을 제거하고 종자 소독을 실시한 후에 1mm 이내로 싹 틔워서 파종합니다. 직파 재배에서 물관리 기술이 정말 중요한데요. 로타리 정지 작업 시 균평 작업을 정밀하게 해줘야 물관리를 잘 할 수 있으므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밭작물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밭작물은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까? 단작으로 콩을 재배할 경우 파종 시기가 5월 중순에서 하순이고 이모작 재배할 경우에는 중북부 지역이 6월 상순에서 중순, 남부 지역은 6월 중순에서 하순인데요. 땅이 너무 비옥해 웃자람이 우려될 경우에는 파종 시기를 조금 늦춰야 합니다. 그리고 요즘 기계가 용이하고 수량도 많아서 논에서 콩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농콩 재배 시에는 기계 작업이 용이하도록 일항 또는 두둑 재배를 하면 되고 스패를 예방하기 위하여 도랑 배수구 및 안거 배수 시설을 설치해야 안전하게 재배가 가능하므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들깨를 이식 재배할 경우에는 육묘를 5월 중순에는 시작해야 6월 중하순에 봄밭에 심을 수 있으므로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채소 농가는 또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마늘 양파는 일시적으로 비가 많이 오거나 며칠 동안 계속해서 비가 오는 경우에는 토양이 너무 습하여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배수구 정비를 잘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꽃대가 발생한 양파는 뽑아내어 주위의 포기들이 비대를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고랭지 배추를 육묘할 때는 진딧물에 의한 바이러스 전염과 각종 해충의 피해 경감을 위하여 방충망으로 피복하고 아주 심기 일주일 전부터 순화시켜서 건강한 묘가 되도록 해주고 뿌리 혹병 예방을 위해 적용약제를 정식 직전 토양 전면에 혼화 처리하거나 아주 심기 전에 해당 약제에 묘를 담가서 사전 예방되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노지 본무는 웃거름을 위에로 나누어 주는데요. 1회는 파종 20일 후에 포기 사이에 주고 2회는 15일 후에 포기해서 15cm 떨어진 곳에 깊이 10cm 정도로 고르게 뿌리고 덮어주면 됩니다. 네. 과수 농가에서도 해야 될 일 많으실 것 같은데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개화가 끝나고 나면 우수한 품질의 과일을 생산하기 위하여 열매 속기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요. 사과는 만개 2주 후에 과일의 정상적인 수정 여부가 유관으로 판별이 되면 속기를 시작하여 6월 상순 이전에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리고 배의 경우는 생리적 낙과가 지나고 착과가 안정되면 가급적 빨리 실시하면 되는데요. 2 내지 3회로 나누어 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숭아는 예비 속기, 본 속기, 마무리 속기로 나누어 실시하면 되는데요. 예비 속기는 만개 후 2 내지 3주에, 본 속기는 만개 후 40일 전후에 실시합니다. 그리고 마무리 속기는 만개 후 60일 이후에 실시하면 됩니다. 네. 축산농가에서 실천해야 될 정보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는 시기이므로 가축들의 고온 스트레스 저감을 위한 송풍팬 환기시설에 대한 점검과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 설비 등에 대한 점검도 필요한 시기입니다. 한우와 젖소는 축사를 항상 깨끗이 하고 정기적으로 소독을 실시해 주셔야 하고요. 돼지는 갑작스런 찬 공기 유입으로 호흡기 질병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풍과 보온관리, 차단 방역과 내부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닭, 오리 등 가금류는 축사 내부 소독과 더불어 야생조리에 접근을 막을 수 있는 그물망 설치도 잘 해주셔야 합니다. 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복숭아 좋아하는 분들 참 많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부드러운 복숭아를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단단한 복숭아 선호하시는지요? 취향에 따라서 선호하는 복숭아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신맛보다는 아무래도 달콤한 복숭아 선호하는 건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늘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에서는 달콤한 여름 복숭아, 이름이 이노센스입니다. 이노센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권정현 연구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소개해 주실 복숭아가 이름이 이노센스예요. 이름만 딱 들었을 때는 굉장히 뭔가 깨끗하고 순수한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이노센스 어떤 복숭아인가요? 네. 이노센스는 털이 없는 천도 복숭아 품종인데요. 2017년도에 저희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입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볼 수 있는 천도 품종들은 90% 이상이 속이 노란 품종들인데요. 이노센스는 속이 하얀색이라서 깨끗하다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었습니다. 진짜 순수한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이노센스는 천도 품종이라 말씀이신데 사실 이제 천도 복숭아 하면 약간 좀 단단하고 어떨 땐 좀 시다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이노센스는 어떻습니까? 예. 일반적으로 천도 하면 딱 떠오르는 맛은 이제 강한 신맛인데요. 네. 이 신맛 때문에 천도를 먹지 않는 소비자들도 많고 또 이 신맛을 꺼려하는 경향은 좀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천도의 장점도 있죠. 최근 생활 패턴이 바뀌면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과일에 대한 선호도가 증가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천도는 이렇게 씻어서 껍질째 먹을 수 있기 때문에 먹기 편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시지 않고 달콤하면서 편하게 먹을 수 있는 천도의 장점은 그대로 갖고 있는 품종들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 이노센스는 신맛이 적고 달콤한 천도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노센스는 시지 않은 천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신맛을 꺼리는 소비자분들도 부담 없이 한번 드셔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신맛이 실제로 어느 정도로 적은가요? 네, 저희 과일 신맛은 저희가 산 함량으로 측정을 하는데요. 네. 기존 천도 품종 산함량이 약 0.9% 내외로 자두랑 비슷한 반면에 네.
이 이노센스는 한 0.3% 수준으로 이제 털복숭아랑 비슷하고요. 네. 당도도 저희가 14에서 15브릭스 정도로 오. 매우 높은 편이라서 네. 먹었을 때 입 안에서 달콤한 맛하고 네. 진한 향기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맛있는 품종입니다. 14, 15면 진짜 달달한 건데. 네. 이노센스 이런 이제 새로운 품종 개발할 때 참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개발을 하게 된 품종인가요? 예, 이노센스는 저희가 17년에 최종 선발한 품종인데요. 네. 예, 이노센스 그 시작은 1999년으로 약 19년이 걸렸습니다. 이노센스를 만들기 위해서 맛과 향이 좋은 털복숭아 100향과 털이 없는 천도 미쓰리가를 교배해서 다양한 후손들을 얻고 19년 동안 저희가 3번의 증식을 통한 평가와 선발 과정을 거쳐서 네. 최종 선발된 품종입니다. 지금 복숭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제 입에서 침이 고이는데 요 이노센스는 그러면 언제쯤 시장에서 만나볼 수 있나요? 네, 이노센스는 2019년부터 이제 농가에 묘목이 보급이 되기 시작해서 네. 올해 처음으로 시장에 출하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네. 복숭아는 여름 과일이긴 하지만 이렇게 저장 기간이 짧다 짧죠. 보니 품종별로 구입할 수 있는 시기가 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노센스는 8월 상순에 수확되는 품종이고요. 매년 8월 1일에서 10일 사이 전후에 시장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한여름에 볼 수 있겠군요. 그 네. 이노센스를 재배를 하시는 농가들의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이거 재배하기에 좀 어떻다고 하시던가요? 이 복숭아 재배할 때 손이 많이 가는 작업 중에 하나가 봉지 씌우기인데요. 힘듭니다. 네. 예, 천도는 봉지를 씌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일손을 줄일 수 있는 품종이고요. 최근에 이제 농가 일손이 부족해지면서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이고요. 또 이렇게 털이 없어서 까끌거리지 않아서 좋다고 말씀해 주시기도 합니다. 이거 인력을 좀 아낄 수 있는 품종이군요. 네. 그 품질 좋은 이노센스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해야 할까요? 우선 저온 피해를 입지 않는 지역에서 재배하셔야 되는데요. 겨울에는 영하 21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지역, 그리고 꽃이 피는 4월 상중순에는 서리가 내리지 않는 지역에서 키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천도복숭아를 재배하셨던 지역이라면 무난하게 재배가 가능하고요. 과일 크기가 털복숭아에 비해서는 조금 작은 편이라서 꽃속기랑 열매 속기를 잘 해주셔야 되고요. 큰 과일 선호하는 공판장보다는 소비자 직거래나 로컬 마트에 판매하시는 것 또한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땅에서 잘 자라고 우리 입맛에도 잘 맞는 우리 품종이 앞으로도 많이 연구 개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소비자들께 전하고픈 말씀 있으실까요? 복숭아는 6월 말에서 9월까지 1, 2주 간격으로 굉장히 다양한 품종들이 수확이 되는데요. 네. 여름 초반보다는 중반, 후반으로 갈수록 더 맛있는 복숭아가 수확이 됩니다. 더워질수록? 네. 그래서 초반에 복숭아를 사드시고 좀 실망하시면 그 다음에 잘 안 사시게 되는데요. 네. 네. 7월 중하순 이후에 이렇게 날씨가 좋은 시기에는 더 맛있는 복숭아가 나올 수도 있으니 네. 좀 다양한 품종을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않고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그 달고 신맛이 덜하면서 껍질째 먹을 수 있는 천도복숭아 좋아하시는 분들 우리 품종 이노센스 8월쯤 나온다고 하니까 꼭 한번 찾아서 맛보시기 바랍니다. 오랜 연구 끝에 개발된 우리 품종인 만큼 재배농가 살림에도 든든한 보탬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오늘은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과수과 권정현 연구사와 함께 여름 과일 복숭아 그 가운데서도 이노센스 품종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연구사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이다. 활기찬 하루를 여는 오늘 아침 1라디오 건강한 아침 습관.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힐링타임. 저는 필라테스 하는 방송인 양정원입니다. 오늘은 기지개를 활짝 펴볼까요? 양팔을 머리 위로 들어 올려 깍지를 끼시고요. 여의치 않은 분은 한 팔만 들어 올린 후 위로 힘껏 뻗어주세요. 가능하신 분들은 오른팔을 위로 뻗은 채 왼손으로 오른쪽 팔꿈치를 지그시 끌어올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5. 반대쪽도 하나, 둘, 셋, 넷, 5. 어깨에서부터 등, 팔 근육이 당기듯이 쭉 끌어올려서 스트레칭을 합니다. 가능하시면 5초간 3회씩 반복해주세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응원합니다. 저는 양필라 양정원이었습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보는 마케팅 브리핑 시간입니다. 빅데이터 전문 업체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 이른바 CSR 마케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CSR, 기업의 사회 공헌 활동인데 먼저 어떤 마케팅을 의미하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CSR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는 말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기업의 자산을 환원하는 여러 행위 중에 하나입니다. 네, 기업의 영속이 국민들에 의해서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네, 대표적인 사회공헌 활동에는 기부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 강원과 울진 지역에서 대규모 산불이 발생했을 때 기업들은 성금을 보내서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네. 또 강원도 지역의 여행 상품을 예약할 때마다 한 그루의 묘목을 기부해서 숲을 조성하는 캠페인을 수행했던 여행 플랫폼도 소비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고요. 또 소방관들의 쉼터로 활용될 수 있도록 자동차 전시장을 내주고 또 음료와 식사를 대접해서 화제가 됐던 자동차 브랜드들도 있는데요. 네. 이렇게 좀 사회공헌을 잘하는 기업들을 돈으로 혼쭐 내준다라고 말하는 요즘 같은 이 시대에 네, 다양한 사례를 통해서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이 어떻게 또 마케팅이 돼서 기업의 이익까지 가져다 주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미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기 때문에 기업들은. 네. 어쨌든 기업의 이제 사실은 이제 뭐 돈으로 따졌을 때 네. 이익적인 측면만 봤을 때는 사실 뭐 당장 큰 도움은 안 되지만 네. 기업들이 요즘에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왜 이렇게 사회공헌 활동을 열심히 하는 건가요? 네, 일단 소비자들이 원하는 제품에만 관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기업 자체에 관심이 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인데요. 네. 특히 기업이 추구하는 이념이나 철학에도 관심을 보이고 있고요. 뭐 착한 기업이다라는 키워드를 쓸 만큼 선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기업들의 행동을 또 스스로 전파하고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회공헌 활동을 하는 기업들을 알게 된 소비자들이 뭐 SNS를 통해서 확산을 시키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업의 인지도도 높아지고 소비자들에게는 이렇게 착한 기업이 만드는 제품을 사줘야겠다. 네. 또 혹은 착한 기업이 만드는 제품은 더 좋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생기면서 자연스럽게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브랜딩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회공헌 활동이 소비자와의 소통, 매출 확대까지 이어지는 효과가 네.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평소 저랑 비슷하네요. 예. 제가 일부러 착한 일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좋은 이미지를 위해서. 예. 저도 방송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소비자들의 인식이 좀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들이 CSR 마케팅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제 소비자들, 요 이제 CSR 마케팅하는 기업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반응들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이렇게 인식이 많이 바뀌면서 이런 기업들의 사회공헌 활동에 다양하게 지지를 보내고 있고요. 네. 네, 소비인식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 정도가 내 소비가 남을 돕는 데 쓰이는 것이 굉장히 뿌듯하다. 그렇죠. 이런 대답을 했고요. 네. 또 70%의 응답자는 윤리경영을 실천하는 기업의 제품이라면 가격이 비싸더라도 나는 구매할 의향이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네. 또 MZ세대의 경우는 더욱더 적극적인데요. 그래요? 네. 그 어떤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MZ세대 중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가 또 기성세대와 달리 기업이 사회적 이슈에 목소리를 내고 어떤 활동을 하는 것, 또 용감한 브랜드를 찾는다는 것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브랜드가 사회적인 문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해서 이제는 뭐 이렇게 사회공헌 활동을 잘 하는 게 기업의 필수 조건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 소비자들의 공감을 받았던 대표적인 CSR 마케팅 사례 저희가 딱 들었을 때 떠오르는 게 있을까요?
네, 한 생활용품 브랜드의 그 나무 심기와 숲 조성을 돕는 우리 강산 푸르게라는 슬로건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이게 기업 슬로건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가장 유명한 CSR 마케팅 사례고요. 네. 벌써 40년간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한 줄 알았는데 네. 아니었군요. 네, 또 최근에는 한 식품 브랜드 기업명 첫 번째 글자에 또 신을 의미하는 갓을 붙일 정도로 소비자들의 네네. 지지를 받고 있는데요. 이들이 노숙자와 어려운 이웃들에게 무료로 토스트를 나눠주는 한 그랬군요. 토스트 가게 사장님을 찾아가서 네. 10년 동안이나 무상으로 이 토스트에 들어가는 소스를 제공한 일화가 여전히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훈훈하네요. 네. 네, 그래서인지 이들이 당연하지만 상속세를 모두 납부한 것도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네. 네, 뭐 기본을 지키는 회사다 뭐 이런 네, 거. 네. 정규직 전환 비율을 98%까지 증가시킨 것들도 지지를 받는 행동들이 됐습니다. 덩달아 좀 다른 부분도 칭찬을 좀 받고 있군요. 해외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사실 스포츠 경기에서도 특히 이제 해외 축구계의 경우에 네. CSR 마케팅에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 특히 유럽에서 축구는 생활의 일부분이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스포츠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축구 구단들이 사회의 지지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다시 주민들을 위한 또 건강, 복지 이런 데 관심을 가지고 국가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셀틱 FC라는 구단은 창립 이념 자체가 어린이와 실업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는 것이다. 진짜요? 네, 라고 얘기할 정도인데 이렇게 축구단을 통해서 지역 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해 줄 뿐만 아니라 네. 뭐 치매나 자폐증, 다운 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서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모든 미국 국민이 축구를 즐기게 하고 싶은 목적으로 사커 폴 올이라는 슬로건을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신체적 한계를 좀 가지고 있는 장애인 축구팀을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그들의 리그를 만드는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서 또 사회 구성원들에게 또 지지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분명히 이제 기업들이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는데 소비자들의 반응이 좀 안 좋았다. 뭐 이런 사례도 있습니까? 네, 이렇게 CSR 마케팅으로 선택한 사회 이슈가 기업과 연관성이 좀 떨어지는 경우에 호응을 얻지 못하게 되는데요. 그렇죠. 네. 네, 한 치킨 프랜차이즈 브랜드에서 제품이 판매될 때마다 일부 금액을 유방암 예방단체에 기부하는 캠페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좋은데요? 왜죠? 네, 문제는 해당 브랜드 치킨에 네. 유방암을 유발하는 트랜스지방 함유량이 매우 높다는 점이 문제가 됐는데요. 안 맞군요. 네. 네, 소비자들이 담배 회사에서 폐암 예방단체를 후원하는 거 아니냐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좀 비난을 했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차라리 이 트랜스지방의 함유량을 낮추는 뭐 레시피를 수정한다든지 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게 어떠냐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네. 또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할 때 기업의 부담이 적고 소비자에게 오히려 기부를 강요하는 모양새가 보일 때 또 실패하기도 하는데요. 그렇죠. 네, 한 배달 플랫폼에서 배달 기사님들에게 간식을 주는 캠페인을 하면서 문고리에 걸어두는 간식 가방을 나눠준 경우가 있는데요. 네. 소비자들이 우리는 많은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 간식까지 내가 준비해야 되느냐.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이런 비난을 하면서 6시간 만에 이 캠페인을 접은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취지가 좋더라도 기업 본질과의 연관성 또 방법을 진지하게 맞아요.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네요. 소비자들이 참 이게 진정성을 그냥 잘 캐치하시거든요. 네, 네. 농업과 관련된 해외의 이 사례도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치유 농업이라는 개념이 각광받고 있다는데 우리나라는 좀 생겨나는 추세군요. 네네. 치유농업은 이제 해외 각국의 사회적 기업이나 정부에서 또 지역사회 발전이나 상생, 또 몸과 마음의 치료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농업을 경험하게 하는 사회공헌 활동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탈리아의 경우에는 법으로 정신병원이 또 폐쇄되고 농업 인력이 감소하면서 의료 서비스와 농업을 결합해서요. 네, 이렇게 신체적, 정신적 장애인들의 사회 적응을 돕고 이들이 만드는 유기농 농산물을 판매하기도 했는데요. 네, 뿐만 아니라 뭐 원예 재활 프로그램, 소통이 어려운 일반인들도 치유농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뭐 관광 상품들을 개발을 해서 여러 계층들이 치유농업을 통해서 잘 어우러지는 것을 돕더라고요. 네. 국내에서는 아직 어린이 교육이나 노인 일자리에 중점을 두고 치유농업 프로그램이 생기는 추세지만 이런 해외 사례들을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사회공헌 활동으로 활용해보는 것도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아무쪼록 이 CSR 마케팅을 통해서 소비자와 기업들이 좀 가까워지는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마이테이스티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6시 45분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북한에 이런 일이 있군요.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에서 코로나19가 빠르게 퍼지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밝힌 것만 그냥 그대로 신뢰한다고 해도 네. 지난 토요일 하루만 열이 나는 사람이 30만 명이나 새로 나왔다라고 하고요. 네. 누적 사망자도 42명에 이른다라고 합니다. 북한은 다들 백신도 안 맞았고 또 코로나19 치료제도 없다 보니까 이 환자가 알아서 격리하라라는 지침과 또 꿀을 먹으면 기침이 좀 나을 것이라든지 또 버드나무 잎을 더운 물에 우려 먹으라라는 이 민간요법까지 총동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고열이 나면 그 해열 진통제를 먹고 또 4주가 지나도 몸 상태가 나쁘면 의사나 병원을 찾으라라는 입장입니다. 북한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가파르게 늘고 있는 배경에는 지난달 치러진 대규모 열병식이 꼽히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네. 열병식에 참가했던 군부대에서도 코로나19 증상이 발현돼서 그 이동이 제한된 정황이 포착됐다라고 합니다. 우리 정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예정이라고요? 네, 통일부는 이르면 오늘 이 북한 방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 빠른 시일 내에 실무 접촉을 하자 이런 제안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권영세 장관의 취임과 맞물려서 이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이번 주 초에 이 북한에 공식 제안을 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통일부 채널을 통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이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통신망을 통해서 전통문을 보내는 방안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새 정부 들어 남북 간 연락망을 통한 첫 접촉이 이뤄지게 되는데요. 네. 네, 마침 미국 국무부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남북 간의 협력은 강력하게 지지한다라고 밝히며 이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김정은 총비서가 직접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 통일부의 제안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고요. 또 북한은 코로나19로 혼란한 와중에도 이 대미 비난 메시지를 내고 무력 강화 방침을 재확인하기도 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난 토요일 발표된 신규 확진자 수는 29,581명, 어제는 25,434명으로 이틀 합계 5만 명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지난주와 비교해도 감소세는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신규 확진자는 10,000명대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338명으로 6일째 300명대가 이어지고 있고요. 사망자는 48명으로 50명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코로나19 상황 알아봤고요. 이제 곧 있으면 한미 정상회담 치러질 텐데 의제가 발표가 됐군요. 네, 이번 주 토요일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운데 이 대통령실은 두 정상 간에 논의하게 될 3대 의제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3대 의제는 북한 도발 대응, 경제 안보, 국제 현안에 대한 양국 기여라고 하는데요. 네. 이 대통령실 측은 양국 정상이 북한 도발에 대한 한미 양국 대응 전략과 상황 관리 방안에 관해 얘기를 할 것이라고 했고요. 또 경제 안보를 중심으로 공급망, 신흥 기술 등 양국 간 협력 방안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제 현안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여할지 양국 간에 조율할 부분이 있으면 조율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회담과 기자회견은 모두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리고요. 용산에서, 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방한한 후 21일 윤석열 대통령과 회담을 하고 22일 일본으로 출국할 예정입니다. 2박 3일 일정입니다. 자, 그리고 혐오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분이죠. 김성회 대통령실 비서관 자진 사퇴했군요. 네, 소수자 혐오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비하 논란에 휩싸였던 대통령실 김성애 종교 다문화 비서관이 네. 결국 지난 금요일 저녁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금요일에. 김성애 비서관은 자신의 SNS에 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게 대한민국 발전 번영의 길이라 생각했다라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 측에서는 김성애 비서관의 과거 발언이 너무 심각했다라는 말이 나와서 사실상 경질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 재직 시절 성추행 논란이 불거진 윤재순 총무비서관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지난 2002년 펴낸 자신의 시집에서 지하철 내에서 벌어지는 성추행을 사내 아이들의 자유라고 묘사해서 논란을 빚었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더 이상의 낭만은 없다라는 분위기인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도 이번 주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한편 박완주 민주당 의원 2차 가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네, 지난주 민주당에서 성비위 논란으로 제명된 박완주 민주당 의원이 사건 발생 직후 이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회유하려던 정황이 KBS를 통해 보도됐습니다. 박완주 의원 측이 사건 무마를 전제로 억대 금전 보상과 재취업 일자리를 알선해주겠다면서 이 피해자 측의 의사타진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런데 정작 박완주 의원은 주변 사람들에게 이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빌미로 보상을 요구해왔다라는 취지로 말을 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박완주 의원은 사흘 만에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개했습니다. 네. 박완주 의원은 당과 나에게도 고통스럽지만 불가피하게 제명의 길을 선택한 것이다 라면서 어떠한 희생과 고통이 있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고요. 때가 되면 입장을 낼 생각이라면서도 아직은 그때가 아닌 듯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많은 분들께 죄송할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양산 사저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수단체 집회에 대해서 불편함을 토로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어제 이 경남 양산 사저 주변에서 벌어지는 보수단체 집회를 두고 이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합니다라며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이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에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라고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네.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이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상 및 평산마을 일대에서는 이 확성기와 스피커 등을 이용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 방송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거론하며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 이 반지성을 취임사로 거론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이 불편한 감정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다라는 언론의 해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렸잖아요. 근데 네. 전 이거 진짜 좀 화나네요. 음주운전이 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고 이 식당 영업시간 제한도 사라지면서 네. 음주운전 사고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요. 네, 어제 새벽 3시쯤에는 이 부산 을숙도대교 입구에서 이 25살 여성이 몰던 소형 SUV 차량이 이 다리 구조물과 부딪힌 뒤 전복돼 조수석에 타고 있던 30대 남성이 숨진 사고가 있었고요. 또 이에 대한 음주 측정 결과 이 여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0.171로 면허 취소 기준의 2배를 웃돌았다라고 합니다. 또 비슷한 시각 제주 서귀포의 한 도로에서도 50대 여성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나는 등 이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네. 이 거리두기와 영업 제한이 완화되기 시작한 지난 4월 한 달간 이 하루 평균 음주 교통사고 사망자는 코로나19가 한창인 지난 1분기 때보다 무려 30% 가까이 급증했습니다. 경찰은 앞으로 음주 교통사고 사망률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빠르게 높아질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단속을 대폭 강화할 방침입니다. 요즘에 경유값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섰는데 그래서 정부가 생계형 운전자들에게 유가 보조금 더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군요. 네, 정부가 화물차와 택시 등 이 경유 차량으로 생계를 잇는 사업자들에게 유가 보조금을 더 많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을 넘어설 만큼 급등하면서 생계형 사업자의 유가 부담이 한계 수준까지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정부는 7월까지 운영하는 한시적 경유 유가 변동 보조금 제도를 개편해서 이번 주 후반 이 보조금 지급 규모를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화물차와 버스, 택시, 연안화물차 등 운수사업자들은 2001년 에너지 세제 개편에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주는 유류세 연동 보조금을 받고 있었는데요. 유가 급등으로 정부가 유류세를 인하하면서 오히려 보조금이 줄어든 상황이라 이분들은 보조금 추가 지급을 요구해 왔었습니다. 네, 아무쪼록 그 생계형 운전자들 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제가 첫 방송 함께했는데 어떠셨는지요? 내일도 활기차게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안전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